네, 한우에 대해서 깊은 정보를 제공하는 한우농가 한바퀴 탐구 생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들 모시고 이번에는 Q&A를 진행해 볼 건데요. 이번에 한우농가 한바퀴를 촬영하면서 많은 농장주님들을 만났습니다. 전문가로 황성구 교수님, 김학수 대표님, 그리고 정준구 사무관님 모셨는데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출연한다니까 많은 호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궁금한 게 많았다면서 많은 질문들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코너는 농장주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우리 전문가 패널분들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저희 농장주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지만 우리 제작진분들이 추리고 추려서 5개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가를 운영하면서 주변에 지인분들이 좋은 지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다양한 부산물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인데요. 홍삼박, 커피박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우에 적용하기 전에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적정량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소들이 한 가지 독특한 게 뭐냐면 냄새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뭐 저런 것들을 이제 급여할 때 저 홍삼박이라든지 커피박 이런 것들은 항산화 활성이 꽤 있어요. 저 사포닌 그리고 카페인. 그럼요. 그 홍삼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포닌이 있어서 면역 능력 증가도 되고 하는데 저런 것들은 이제 영양소로서는 사실상은 이제 거의 아주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많이 급여했을 때, 많이 좀 섞었을 때, 혼합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사료 먹는 양이 떨어지거나 반추 이내에서의 성상을 오히려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양을 한 번에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들이 익숙해진 다음에는 맛이나 냄새에도 상당히 익숙해져요. 그런 점에서 사용할 때 그 방법을 좀 잘 찾으시고 그 다음에는 혹시 발효를 시켜서 사용하시면 또 조금 더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이런 부산물들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희 농가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축산과학원에도 여러 가지 농산 부산물에 대한 정보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뭐 결국은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NDF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발효시켜서 다른 것과 함께 섞는 양을 처음에 조금씩 해서 늘려가면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색다른 부산물은 별로 쓰는 건 없어요. 나중에 큰 데미지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문제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만약에 데미지 한 번 받으면 작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도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원료를 저는 쓰고 있거든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부산물이라고 무조건 다 쓰시면 안 되고 한우나 이런 반추 가축은 동물성 부산물은 쓰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죠. 동물성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동물성 원료는 못 쓰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방어성 때문에 못 쓰게 있어요. 네, 그러면 새로운 부산물을 도입하기 전에는 영양성 평가를 위해서 차근차근히 도입해야 된다는 전문가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아들도 합류하여 같이 축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들에게 더 큰 지식을 주고자 한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물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일단은 아버지 농장에서 떨어져서 좀 잘하는 농장, 우리 아버지가 하는 농장보다 더 잘하는 농장에 가서 목부로 1년 이상 경험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할지라도 가능하면 오늘날의 축사람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역시 교육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축협, 뭐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과정이 있어요. 공부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제 잘하는 데 가서 실습을 한 6개월, 1년 정도 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유능한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직접 이제 2대째 농가를 운영하시면서 아들분이랑 같이 농가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실 얘기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저는 2대가 아니고 3대째야. 우리 계림농장이라는 게 우리 아버님 때 이름이 계림농장 내가 받았다가 우리 아들로 넘겨줬어요. 지금
아버지가 자식한테 축산을 남겨주는 게 처음에 한 100마리 정도만 남겨주는 건 대다수야. 그러면 그게 아들한테 가면 말이야 300마리, 350마리, 400마리가 돼요. 왜 그러냐면 자식 아들들은 그런 그 데미지에 대해서 다 생각이 없어. 그냥 여기서 이제 이것이 ICT 장면에서 자금 많이 주잖아요. 그 거쳐서 그냥 확 늘려놔 그냥. 나도 내가 올 때는 한 350마리, 300마리, 350마리 정도 되는 아들 보면서 이게 1000마리가 돼버렸어. 6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놈은 그런 걸 겁을 안 내는 거야. 자신 있으니까 하겠죠. 과감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새롭게 축산에 진입하시는 분들께 축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는 경제동물이기 때문에 데이터로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수기, 엑셀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소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쓰시는 어플이나 그런 게 있다면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엑셀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입을 해야 될 것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나중에 데이터로부터 빅데이터로부터 좋은 결과를 유출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꼼꼼하게 기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 품질평가원 자료를 가지고 내 이름 치고 좀 다 나오더라고요. 그걸 갖고 딱 집어넣으니까 일 특정 하나도 다 나오더라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도축 결과에 도축 결과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그거는 나오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결과라는 게 도축 결과뿐만 아니고 내 생산 결과, 송아지 1억 이런 거 다 나오는 게 그거는 본인이 꼭 입력을 해야 되겠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뭐 다 엑셀에다가 치면 그 쳐서 그걸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잘 공유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빨리빨리 찾기가 쉽죠. 축산 농가를 서포트해주는 기관들이 많군요. 네, 뭐 축산과학원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사료공장도 그렇고 개인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요즘 이제 앱을 나름대로 잘 만들어서 엑셀에만 잘 해놓으면 그걸 갖다 쓸 수 있는 서로 이렇게 호환할 수 있도록 잘 돼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발정이 왔으면 이제 수정을 시키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얘가 분만 예정일이 탁 뜨는 거예요. 분만 예정이 다가오면 예방주사 뭐뭐 해야 되는 거에 다다다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예. 그럼 도축 결과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 품질 평가원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다 따올 수 있는데 농장에서만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이제 꼭 기록 관리되는 것 중에 딱 한 가지 항목만 추천하는 게 있으시다면 반드시 기록 관리해야 되는 항목. 이게 딱 이제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기록 관리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번식 기록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 번식 기록. 왜 그러냐면 네. 수정 언제 시키고 어미압엔 누구고 그 새끼는 또 몇 마리 낳고 어떻게 낳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병력이 있을 거 아니야. 설산했고 뭐 이런 걸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해놓으면 엑셀 프로그램 엑셀 깔아놓고 말이야. 그거 자기가 싶은 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새끼 낳는데 어려움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뭐 설상하고 뭐 설사 치료 며칠하고 뭐 이런 거까지 다 기록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야. 저 번식농에서는 그 발전 기록이 생산자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예방주사 놓은 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백시네이션 주사하는 거하고 수태 언제 된 거하고 요 두 가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래야 기본적으로 번식 농가가 1년에 한 마리씩 낳느냐도 돌아가고 그 나머지는 이제 태어나고 나서 얘한테 뭘 어떻게 처치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농장의 중요한 경험으로 남죠. 혈통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어미에서 나온 그 자식 소의 성적이 축산물 품질평가원 도축 성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어미소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자식 성적이 안 좋으면 그 어미소는 빨리빨리 도태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혈통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많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데이터 정리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항목을 관리하는가였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이 항목 열심히 관리하시는 한우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문가의 진짜 농장 하루가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 모두 다 한우 농가를 운영하신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농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저는 농장을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농장을 한 바퀴 돌고 이제 외국인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친구도 6시면 딱 일어나 농장에 나와요. 그럼 한번 보고 사료를 어떻게 급여했나 급여 먹는 거 확인하고 남는 게 어떤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료통을 청소하고 사료를 주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각종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이라든가 있는 게 확인 한번 하고 사료를 주면서 소가 누워 있고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문제 있는 소예요. 그럼 그 문제가 뭔지를 그때 파악을 해서 이제 사료를 주면 이제 한 7시 반 정도 한 폴 줘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닦고 씻고 뭐 밥도 먹고 쉬고 있다가 9시쯤 나면 같이 나와서 특별한 일이 왔으면 농장에 있거든요. 그때 또 나머지 또 한 번 또 쫙 이제 뭐 키로당 15kg를 먹는다. 그러면 10kg를 먹이고 5kg를 그때 또 한 번 또 줘. 그때 또 한 번 쭉 줘. 그럼 사료 섭취는 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한 2~3번 정도 사료를 줘.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저기 막 사료통을 썰어주기로 해요. 왜 그러냐면 사료 고르기를 해주면 사료 더 먹어요. 그래서 12시쯤 이제 점심 끝나요. 그동안에 이제 뭐냐면 사료 TMR을 또 갖다가 다 일일이 또 오후에 먹을 걸 다 놔주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사료만 5번 넘게 주시는 것 같은데. 5번 넘게. 그리고 이제 네네. 나중에 이제 저녁에 일 다 끝나고 이제 보통 7시면 이제 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9시쯤 또 나와 우선 나는 또 댕기면서 불 켜놓고 뭐 있는 게 이상한 게 있냐면 확인하고 사료랑 또 조금씩 줘서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보내면 10시 반 정도 일이 끝냅니다. 네, 질문을 해주신 저희 농장주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까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아마 저 농장주님은 나는 못하겠다 이럴 것 같아요. 네, 한우를 잘 키우기 위한 건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기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김학수 선생님이 노력처럼 이제 꾸준한 일과를 꾸준히 지키시면서 한우 키우는데 노력하시는 모습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전문가가 보는 국내 한우 산업이 궁금합니다. 우리 한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네, 제가 보기는요, 한우 산업이라는 건 결국은 농가가 돈을 버는 구조가 돼야 돼요. 예, 돈을 벌려 그러면 농가가 프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현재 속 가격은 많이 낮지만, 뭐 이거야 계속 주기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어떤 형태에 있든 사료비를 내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서 자가 배합이나 아니면 자가 사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육을 만들려 그러면 새롭게 도입해야 되는 기술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비타민 A라든지 뭐 아미노산 조절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행착오와 실패 경험 이런 것들이 따르는 위험도가 약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위한 공부를 꾸준히 해가면서 이제는 뭐 8번, 9번 툭불 나오면 지금도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살아남고 잘 못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꽤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수출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을 기대 좀 해봅니다. 저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지금 저 황 선생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일반 농가들이 아까도 잠깐 거론했지만 100도 이상 되는 자가팀을 해라.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거에 발효가 들어가야 돼. 발효인 경향이. 그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농산부산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농산부산물 아무거나 와로 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조심스러움 있고 그다음에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어떤 몇 사람이 어떤 그 뭐랄까 그 섭외다 보고 서로 도움을 주고 그런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서로 다 토론 과정 중에서 그런 것을 뭐랄까 제어하거나 해결 방법을 찾아내거나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각 지역에 봐도 TMR 맹긴 사람 저들끼리 다 이렇게 어떤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해결하고 그래요. 지금 성적 내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성적 내고 저런 사람은 다 자가 TMR을 쓰고 발효시켜서 맹기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대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료의 발전을 통해서 한우 산업 자체도 발전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한우가 옛날에는 역용으로 많이 쓰였죠. 그게 이제 기계로 대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럼 한우를 없앨 수는 없고 미육으로 해서 이제 고기를 얻게 되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한우가 다른 외국 품종에 비해서 소가 작아요. 소형종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육질을 개량하고 좀 대형화 시켜가지고 외국의 소들과 경쟁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키워놓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우 자체가 소형종이었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소형종 같은 경우는 대형종보다 근육 세포가 작고 마블링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한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나라에 있는 소보다 감칠맛이 뛰어나고 맛이 좋거든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한우 농가들한테는 상당한 경쟁력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외국에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하더라도 한우를 꼭 찾는 저희 소비자들이 있다면은 한우 산업은 앞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산업으로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시간 선생님들께서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소를 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려면 무사에 가서 사는 게 돈 버는 길이에요. 예, 오늘날 이렇게 한우가 이렇게 빨리 정말 체형도 커지고 육질 등급도 좋아진 것은 정말 여러 지자체나 기관들로부터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연구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농가에게 드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농가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연가 여러분, 고민이 많으십니까? 저희 농식품부를 찾아주십시오. 저희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책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